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애매모호한 발언이 투심은 차익 실현과 매수가 혼재된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여전히 증시 전반에 사자 심리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의 최신 물가지표죠, CPI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 경주마의 기수들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경주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보였다라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원래 현선물 연계하는 물량이 많은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순매수를 했다. 그리고 특히 장 후반에 갈수록 조금 더 매수세가 좀 드러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지수가 사실 거의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네. 사실 CPI 관망세라고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뭐 CPI 관망세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고민의 시기에 왔다. 이게 와야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바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이 실적 발표하면서 개별 종목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도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이제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네. 금융투자가 특히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이제 플레이 성향상 프랍 위주기 때문에 약간 단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외국인도 좀 오늘 막판에 조금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금융투자도 물량은 나올 대로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 소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코스피는 계속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좀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제히 좀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시장이 좀 대규모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보면은 상승했던 섹터를 본다 하면은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보험과 ESS 쪽에 많이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ESS라고 한다 하더라도 삼성 SDI나 LG 엔솔이 이렇게 상승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무언가 지금 이유를 찾기 위해서 수급적인 이슈로 좀 쏠렸다가 나오는 현상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 대해서 로봇이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테마로서의 흐름들로 좀 보여지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전력 설비나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단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만 좀 살펴보시고 하반기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계속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상승세 때문에 들어가다가 물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여전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3,000포인트까지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주마의 새로운 또 뉴페이스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HC 인베스팅 김동희 팀장님 나오셨는데 네. 네. 자, 인사를 먼저 좀 간단하게 네.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저는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좀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말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CPI 건망세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옵션, 선물 다 지금 콜옵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놨어요.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빠지지 않고 한 이 정도 선에서 일단 CPI 건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전체 이제 시총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 비율이 과거에 2.2%, 1.8%까지 올라갔는데 그래프로 보면 이 격차가 좀 큽니다. 격차가 크고 지금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 잔고도 어느 정도 좀 지금 고금리에서 이게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반 소장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저는 코스닥도 키 맞추러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으로 따뜻한 말을 많이 하겠다. 네, 우리 김동희 팀장님 생긴 것도 참 따뜻하게 생기셨는데 오늘 기대를 갖고 여러 말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방향성을 투자자들이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2분기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적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렇게 좀 시작은 잘했잖아요. 네, 일단 뭐 네.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시작 자체가 좀 괜찮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방송 나와서 이제 삼성전자 9조 원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단으로 너무 높게 얘기했나. 네, 삼성전자가 실제 실적은 10조 4천억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일단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높게 이제- 나왔으니까 네. 봐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가는 잘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원래 삼성전자 근데 실적 발표할 때 약간 청개구리 같은 느낌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 시즌으로 쭉 가보면 약간 반 소장님이나 아까 김동희 팀장님이 하던 얘기처럼 원래 실적 시즌 초반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실적이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물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슈 모멘텀은 초반에 코스피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수출이 올라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네. 이번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섹터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실적이 계속 연속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전부 다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잘 나왔던 부분을 그럼 2분기 때 과연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탐구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시간이다. 약간 고민의 시간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뭘 먼저 짚어볼까 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다 다뤄봤잖아요. 근데 요 종목을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오늘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어쨌든 일본과 관련 뭐 라인야후와 관련돼서도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갔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멈출 때가 되었나? 이제 좀 다시 위쪽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가 됐나?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한 건지 뭔가 구조적으로 네이버를 둘러싼 악재들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반 소장님? 지금 아까 뭐 멈춰간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투자를 멈춰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에 대해서 뭐 저가 매수세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인 야후와 관련된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정부 쪽에 대해서 그 한번 질의나 뭐 그런 거 내용들을 확인을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계획된 건 없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인 야후와 관련된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점 매수 저는 좀 어느 정도 일부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실 때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AI 쪽에 그러니까 하이파클러바 X 쪽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챗 GPT 결국은 한글화가 굉장히 좀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퍼클러바 X를 봤을 때도 결국 이게 지금 효과가 있을까? 심지어는 생각보다 좀 많이 뒤쳐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은 결국은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 AI의 원동력을 좀 잃어버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임원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자사주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긍정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국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 전반적인 내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카카오도 지금 사법 리스크와 같이 좀 연계되는 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두 기업들 부정적인데 결국은 이 기업들이 그 좀 활로를 개척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경영쇄신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 발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현 정권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멀티플을 네이버에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빅테크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AI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네이버는 약간 비껴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본 사업들은 여전히 탄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재료 속에서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팀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인텔이 지금 AI 후발주자로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인데 사실 네이버가 AI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는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모두 지금 AI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지금 추세적으로는 저항에 맞는 구간에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고 이 구간만 저는 한 계단 올려준다라고 하면 뭐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이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는데 지금 근데 쇼폼 같은 경우 네이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이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네. 뭐 틱톡이나 인스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쇼핑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 후발 주자로 인텔도 올라오고 있고 뭐 저런 쇼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만 한번 올려준다라고 하면 오늘이 딱 추세 맞은 자리예요. 거기만 한 단계만 올려준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주가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김동희 팀장님과 반 소장님의 의견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52주 최저가 기준이 이제 15만 9천 원대. 아직은 만약에 52주 기준으로 본다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심리는 바닥을 형성한 것 같다라고 우리 김동희 팀장님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께도 의견을. 근데 사실 네이버는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부들이 얼마나 저는 이제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쇼핑이거든요. 이커머스 부분. 이커머스 네. 부분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거는 당연히 테무 알리 때문에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 테무 알리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주춤합니다. 주춤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좀 하단 지지 조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네. 오늘 좀 올라온 부분이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네이버 2분기 이익점 망치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안 좋게 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저는 네이버가 주가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여기서 오르나. 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훨씬 더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높다. 네이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수익률로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네이버 쪽을 잘 보는 건 좋지 않은 방향을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물론 AI 부분에서 네이버가 뭐 투자하는 자금 뭐 이런 거 해봐야 이제 전체 미국과 우리나라와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한 70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700분의 1 중에서도 그 1을 대부분을 네이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중요한 거는 LG CS랑 네이버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네이버가 향후 AI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의 이제 파트너들 중에 이제 페르소나 AI 같은 회사도 있거든요. 네. 이 회사는 뭐 거의 미국에서도 거의 AI 탑급인 회사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이 회사가 언어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다만 지금 실적이나 보이는 거에서는 워낙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해서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이제 4, 5년 보신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저는 지금 4, 5년 볼 수 있는 투자한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게 보지만 본인은 안 할 것 같다. 약간 이 얘기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기간을 너무 오래 둬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총파업 이슈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로 해서 노조 측에서는 이제 사측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일단은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게 삼성전자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는 이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며 이 파업에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도 사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김동희 팀장님께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파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뭐 어저께도 거의 외국인 들어온 자금이 삼성전자에만 들어왔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환율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라고 베팅을 하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파업이랑 파업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전혀 연동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조금 우상향 기조를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네.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2분기 실적을 통해서 10조 원을 넘게 찍으면서 확실한 반등세네라고 확인을 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지금 파업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 6월 달에 원래 이게 파업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때는 이제 네. 하루짜리 그렇죠.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의 파업이었는데 별 또 호응이 없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꽤 많은 노조원들이 뭐 5천 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참여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건 맞거든요. 원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삼성 입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땐 또 다르게 이제 오토 방식으로 좀 돌아가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교대 근무를 통해서 돌아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차질이 빚어진다 한다면은 결국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공식 입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을 좀 이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어느 모 기업은 이 파업 같은 거 대대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주차장 네. 입구를 막아버려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임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 삼성전자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선을 보고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노조 측에 대해서도 저는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타격을 뭐 크게 입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흐름만 보면 파업이 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네.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도체 인력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일단 생산 차질이 이제 이 노조에서 생산 차질을 목표로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생산 차질 정도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삼성전자가 D램 쪽 메모리 1위니까 그러면 생산 차질 그러면 결국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처음 받아들일 공급이 달려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만 이게 점점 심해져서 생산 차질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한참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반응하진 않을 거다.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장기화되고 얼마나 장기화돼서 생산 차질이 어느 한계 시점,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고 해야 되는 부분을 넘어서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필 이럴 때 파업이라는 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파업이라는 건 쟁행이라는 건 노조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파업이다라는 걸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좀 지켜볼 사안일 것 같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반응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김덕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증시는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이제 겨우겨우 잡아뒀는데 환호를 해버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주가를 많이 주식을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러면 경기가 다시 또 좋게 돌아요. 좋게 돌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그래도 애매모호하게 하긴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건 없었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거의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자금을 푼 거거든요. 40%에서 50% 정도의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자기 입장에서 가장 잘하는 일인데 여태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달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9월 달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이 오늘도 나와서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힌트들을 다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결국에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이제 높였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금리는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제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 고용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이게 발목 잡혀서 GDP가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 이 부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점은 저는 이게 너무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그 보통 이제 FOMC가 이번 달에 7월 말에 있거든요. 7월 말에 있고 그 다음이 9월인데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9월 FOMC 회의 딱 와가지고 금리 인하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FOMC 전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 FOMC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7월 말 FOMC에서 9월에 금리나 다음번에 금리나 할 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월 FOMC 때 그 내용이 나와지기 위한 과정이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7월 FOMC 때 포커스는 뭐냐면 과연 9월에 금리 인하 얘기를 미리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9월에 금리 인하 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CPI랑 다 계속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정말 CPI랑 PC 예상치 부합 정말 안 하던 지표들인데 이 지표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예상치 부합하고 있고 가장 예상치를 가장 많이 벗어났던 지표가 고용지표입니다. 네.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도 최근에 정말 희한하게 비슷하게 이번에 맞았죠. 아주 비슷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격차는 많이 좀 줄이는 상태고요. 그거 보면 전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지표가 자꾸 만져져 간다. 약간 만져져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내 최대 2번. 뭐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최대 2번까지 가기 위한 수순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9월 가능성이 보고 점차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많은 데이터들이 그걸 네.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있다라고. 왜냐하면 9월에 못하면 2번 절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9월에 FOMC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연내 2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네,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부담스럽고요. 측면이 있고 네, 정치적인 만약 인하를 이슈도 한번 있고. 했다면 한 템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네. 네, 마지막 FOMC에서 또 한 번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나리오들을 지금 그리고 계신 것 같고 물가와 관련돼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 애매해요. 올해 초반에 분명히 2% 목표치로 가는 데 있어서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조건부를 달았단 말이죠.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물가가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 발언을 보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이게 말이야 방구야라는 이야기도 하실 정도로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고 있다는 거야. 더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 뭡니까 도대체? 예, 저는 제가 글을 잘 못 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해서 좀 어색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겠는데 이게 아마 앵커님과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거의 한 몇 달 동안 계속 2%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이 2%가 이번에도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은 무슨 이유를 계속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고용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뭐 결국은 또 다시 2%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2%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섣불리 내리기 싫어하는 좀 뉘앙스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좀 껴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이제 CPI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하회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기대를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7월 달에 대해서 금리 인하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고요. 9월 달에 관련된 뉘앙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가능성을 좀 낮춰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은 올해 한 번 하긴 하겠지만은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대선 이후로까지 좀 늦춰서 보시는 것 같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포커스를 좀 달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가를 중시했다면 점차 고용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늦게 또는 적게 낮추게 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 아까 이제 고용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지난번 최신 고용 지표에서 보면은 비농업 부문 그 고용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많이 나왔지만 실업률이 좀 높게 4%를 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어쨌든 고용 시장이 조금씩 위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월이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9월에 높였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그럼 시장만 반응은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이 좀 안 나오느냐? 이거는 다른 이제 이제 모든 나라가 상황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호주나 스위스나 뭐 전부 다 상황이 다른데 네. 다른 나라는 빨리 내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먼저 내리다 보니 사실 달러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계속 달러는 계속 고점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원래 보통 패턴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보면 달러화가 먼저 한 번 더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먼저 내리기 때문에요.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달러가 저는 피크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요 상황에서 조금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리나 시점을 왜 저는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물가를 잡아놓고 가야 이게 지금 대선 승리할까 말까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파월 의장 포커스도 처음에 그래서 물가였다가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물가는 맞춰놨으니 그럼 이제 지금 최근 지표도 고용이 제일 안 맞거든요. 고용이 제일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용을 이제 맞춰놓으면 사실 금리 인하 할 만한 여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논리들이 좀 다 맞아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미 연준이 그러니까 월에 CPI든 PCE든 0.25 이하로 계속 월로 찍히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 3%가 안 연 2%가 안 나온 2%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는 할 가능성은 높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목요일 날 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는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 뭐 둔화됐다라는 거죠. 이게 확인이 되면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는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 소장님. 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 대선 앞으로 또 갈 수 있지 않냐? 예,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다른 거 무언가 찾지 않을까요? 매번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제스처나 입장 자체를 봤을 때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좀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CPI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증시에도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급 측면에서 말이죠. 좀 주시해서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섹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산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와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또 새로 나왔어요. 일단 K9의 새로운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루마니아와 1.4조 원 규모 K9 이제 공급 체결됐다라고 했고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전 정권인 폴란드 정부와 체결해놨던 계약 말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권에서도 계약 체결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근데 거의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워낙 방산주들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가가기 저는 좀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다가가기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자리로 보면 어느 정도 매물대도 있고 그리고 방산 쪽이 25년도가 이제 피크아웃으로 될 것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6년도에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떠오르진 않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지 LIG 넥스원이나 이런 것들은 방산 플러스 우주 아니면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쪽은 저는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지만 그냥 방산 모멘텀만 있는 주식들은 예를 들면 25년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 이렇게 오늘처럼 차익 시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근데 방산주는 사실 지금 고점에서 얼마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점차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지금 네, 갖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다 생각들이 다르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먼저. 네. 네. 저는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뭐 잠깐 눌리면 줄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그때 팔아서 다시 밑에서 살 수 있느냐? 저는 사는 게 쉽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작년에 사실 2024년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유망한 섹터여가지고 골드만삭스인가요, 모건스탠리인가요? 그때 한번 예상을 했는데 그때 네. 방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맞춘 거 아닌가.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저는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국 총선 했을 때 이제 좌파가 이번에 승리하면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존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우리나라의 무기를 유럽의 국가들이 수입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유는 EU 무기를 사야지 왜 자꾸 대한민국 무기를 사냐 라면서 이제 한번 딴지를 건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마크롱이 결국은 이제 실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동유럽 국가 위주로, 왜냐하면 그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K2나 K9 자주포나 전부 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 안 하고 독일의 뭐 레오파드 2나 뭐 미국의 M1 A2 같은 걸 사게 되면 가격이 3배, 4배, 5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사일만 하더라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들, 그다음 뭐 천궁이나 뭐 천무, 현무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자꾸 이제 천궁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금 미국에서 주문 발송 누르면요 2년 뒤에 배송이 옵니다. 지금 전력화를 못 해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고 거의 뭐 6개월 안에 만들어 주죠. 3, 4개월 내로 바로 안 먹으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냥 뭐 긴급 택배 오듯이 그냥 네. 바로 당일 배송 오듯이 오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이슈로 또 미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이제 대통령 할 때 시절 우리가 잘 집권 일기 살펴보면, 때? 예.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뭘 풀어줬냐면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줬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회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 미사일 사거리 풀어주면서 우리나라가 현무 미사일을 왕창 만들어서 이제 중국이 웬만큼 협박을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싸워서 팔다리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도. 그러면 이제 쉽사리 뭘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왜 져요? 이길 수도 있지. 이제 중국이 탄도미사일 숫자를 보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경 뭐 1km 내에 하나씩 떨어뜨리면 되니까. 우리는 예비군도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예비군을 절대 우리나라, 무시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이 천무 미사일,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 4, 5천 발이 있는데 최소 못해서 중국 동북부, 동중부 해안은 다 날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쉽사리 서로 못 덤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사일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집권하게 되면 저는 사실 각자 자기들이 자주국방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과연 자주국방 기술력으로 군사용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과연 몇 나라나 있나? 그럼 결국 우리나라 의존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방산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좀 생각합니다.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 물론 개별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LIG 덱소는 로봇 회사라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기 뭐 때문에 로봇을 신사업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순간 고스트 로보틱스 매출액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똑같아요. 근데 시총은 두산 로보틱스보다 작거든요. LIG 덱소원이. 그냥 로봇만 따지고 봐서.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개별 이슈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개별 이슈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방산주가 다시 주목받는 건 수주의 모멘텀이 열렸다. 그 부분이 포커스를 일단 지금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시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은 결국 수주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측면만 바라봤을 때는 방산주가 안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방산주의 경우에는 하반기 때도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그 수은법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이거에서 최근 그 올해 이제 초반에 통과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데, 수출입은행의 자본 여력을 확대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좀 수주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그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좀 수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해외 쪽에서 돈을 바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그 돈을 받는 거 구조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점도 리스크로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수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든 모든 그 부분에서 좀 증액을 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그 방산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과연 방산을 계속 좀 이끌어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초반에는 국방 지원이든 국방비 그 증액이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트럼프가 이전에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는 내가 됐으면은 빨리 끝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국방비 증액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부터 이 제스처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방산주와도 같이 좀 연관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세요. 우리 반 소장님 감기에 좀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한숨을 돌리시고요. 자, 방산주에 대한 흐름은 향후에 어떤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또 대외적인 부분, 특히 이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주가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 짚어볼 저희 이슈들 중에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는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입니다. 전력 관련주, 전력 인프라.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상반기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라이징 스타 네. 섹터였거든요. 하반기에도 그 부시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동희 팀장님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불씨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가장 대장주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면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소부장 주들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주 모멘텀 그리고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모멘텀이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구리 광산 관련해가지고 멈췄던 공장들도 다시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그런 소부장 종목보다는 HD 현대일렉이나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MSCI 편입 모멘텀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종목은 계속 앞으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개별 종목단의 호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변압기 호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섹터로도 봐도 괜찮은데 개별 종목별로 봐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보부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대장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계속 많았는데 물론 그렇죠. 네, 시총 사이즈나 봐도 당연한데. 근데 저는 이제 PER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PER 관점으로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한 22배에서 25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효성중공업이 한 15배 후반부에서 한 16, 17배까지 나와요. 네. 그럼 분명히 효성중공업이 저평가된 건 맞다. 저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먼저 이제 쏠리는 건 대장주로 쏠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 키 맞추기 오늘 좀 키 맞추기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효성중공업이 좀 못 갔던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오늘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LS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LS 쪽에서 어느 정도 상승률의 한계가 나오니까 다시 효성중공업으로 수급이 몰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오후장 늦게 이제 VI 나오면서 이제 좀 급등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가능한 상태고 사실 실적에서 효성중공업이 만약에 이 실적을 2분기에 똑같이 기대한 대로 찍히면은 좀 효성중공업의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PER이 전체적으로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는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LS는 관점을 약간 해저 케이블 쪽으로 살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쪽에 수요가 워낙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해저 케이블 보면 여러분 그 케이블 보시면 아시지만 안에 구리가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들도 결국 같이 동마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LS 내에는 LX 일렉트릭 그다음에 비상장돼 있는 LS 전선도 있고 그다음 해저 케이블 담당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자회사도 있고 미국 자회사 수주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단순히 전력 배전 이게 AI 반도체로 인한 전력 배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해저 케이블 쪽도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꾸 해저 자원을 지금 요즘 계속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들어가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히토류 해저에서 채굴 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자원 탐사 같은 게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포항 여기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면은 각자 좀 특징은 다르지만 이 해 종목들이 전부 다 특징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PR은 맞출 가능성이 높고 상승률은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많은 차이는 나진 않을 거다 수익률은. 네. 전체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 전선 이야기하셨으니까 미국 내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파워풀할 것이냐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 매년 이게 30% 정도씩 성장할 거다. 굉장히 고성장인 거잖아요. 뭐 이른바 쇼티지도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 뭐 전력 인프라나 흐름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한다 해서 동사가 그러니까 LS 전선이 진짜 계속 좀 수혜를 받는다 하면은 LS 전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좀 크겠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국내 이제 그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그러면은 이 수혜를 받는다 하면은 어느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냐라고 하면 LS 뭐 일렉트릭 뭐 그 기업도 있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LS 그 지주사 LS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 쪽이 좀 더 많이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LS의 경우에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것도 붙기는 하지만은 전력 설비도 같이 붙고 전선도 같이 붙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기업 밸류업도 같이 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주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력 설비와 전력 설비 쪽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전력 설비가 막 높은 거 아니냐 그 관련된 HD 현대 일렉트릭과 그 재룡전기 이 기업들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수주 일감 자체가 5년치 지금 쌓여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적적으로 계속 좀 반영을 받는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 재무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게다가 수주 설비나 그런 것도 캐파를 늘릴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국 인프라나 전력 설비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해저 케이블까지 연동된다 한다면은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이러한 기업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 관련된 이러한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재룡전기든 그 기업들의 경우에도 수주가 잔뜩 쌓여 있긴 한데 심지어는 일진전기도 2026년부터 그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미국 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수주 형태가 얼마나 잔뜩 쌓였는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봤을 때는 주가나 재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끌고 나갈 것이냐. 여러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도 얘기하시지만 또 한 축으로는 조선주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사이클 자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조선주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조선주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 실적이 수주를 잘 받아도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 저는 올해 이제 모든 조선사들이 좀 실적이 이제 전부 다 흑자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해고요. 그리고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량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채웠습니다. 올해 목표량에 상당 부분 많이 채웠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더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러니까 이 조선주가 레벨업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가 좀 더 필요한데 그런 포인트를 추가로 이제 방산을 좀 추가해 보시면 좀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 그 조선이 산업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군함 만드는 것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군함이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조선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의 5배, 6배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군함 생산량을 딱 따지고 보면 이 군함이 압도적으로 미군이 밀리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미국하고 물론 질 차이, 퀄리티 차이는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미 해군이 훨씬 세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숫자를 예상치보다 훨씬 더 넘게 군함을 뽑아서 전쟁이 난다면 사실 미국도 그때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에다가 미 해군에서 사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미국의 원자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축함, 전함, 잠수함 같은 거를 과연 생산할 수 있는지 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조선주들이 좀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다른 한 곳에서 수주를 했으면 예를 들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방산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수주를 받으면 도크가 다 차 있을 때 딴 걸 못 해요. 그럼 다른 데서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방산 포인트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조선주가 향후에 좀 포인트가 어디에 잡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오션도 사실 최근에 미국 필리존스 인수하면서 그 빌드업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오션도 사실 미 군함 수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빌드업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시고 그 타이밍에 매수하는 시점이 상당히 괜찮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많이 쌓여 있는데 배를 만들어냈었을 때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신조선가 지수 같은 걸 보면은 그때 2008년 호황기 수준까지 이제 근접해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는 수익성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조선주들이 사실 어느 한두 회사들이 이제 흑자가 뭐 살짝 나고 이런 건 있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네. 근데 올해는 전부 다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거고 근데 그러면서 수익성이 점점 나아질 건데 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향후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LNG나 대형 발전 다 나왔습니다. 일단 LNG 뭐 카타르에 있는 LNG 발전이나 뭐 이런 건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중국에 많이 뺏겼어요. 사실은 네. 많이 뺏긴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근데 LNG선이 우리는 예. 뭐 사실상 주력의 고부가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뺏기고 싶어 뺏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크가 있어야지 뭐 수주를 더 받고 할 텐데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뭐 받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부가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수익성은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지만 제 얘기 드린 포인트는 약간 새로운 모멘트가 더 추가됐을 때 탄력이 확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럴 때 타이밍을 좀 잘 보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반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짧게만 좀 의견을 듣는 건 그럼 조선주의 투자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이것도 결국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요, 저는 그냥 중장기적 관점으로 그건 중장기적 네, 관점으로 그냥 쭉 들고 보시면 가겠다. 좋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계속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선사들의 그 매출이 찍히는 재무적인 관점을 봤을 때 헤비테일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도했을 때까지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결국은 이 재무적으로 반영받는 시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나온 거는 2022년 그 하반기 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2021년 때 유상증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2019년 다시 때는 결국 무급 휴가까지 주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했는데 2021년, 22년 때부터 수주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게 23년도 쌓였고 24년 초반 때도 쌓였던 점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2년치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내년 그 중순 그리고 또 내년 중순까지는 그래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네.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 경주마의 빅 이벤트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경주마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3일 경주마 오프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증시 최정예 전문가들 무려 3부에 걸쳐서 여러분께 속 시원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